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장 라신의 페드로와 이폴리트입니다. 장 라신이 프랑스 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생각하면 오늘에서야 그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1639년에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파리의 명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이죠. 1664년에 문단에 데뷔해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남겨 오늘날 몰리에르, 코르네요와 함께 프랑스가 나온 고전주의 3대 극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인간의 본질과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했고 사랑과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장 라신은 원래 신앙심이 깊었던 인물로 원래 신학자를 꿈꿨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의 작품에는 종교적인 철학이 드러나고 있죠. 1677년에 발표된 페드로와 이폴리트는 고대 그리스 신화인 히폴리토스를 바탕으로 작가가 각색한 작품입니다. 장 라신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프랑스 17세기 비극의 걸작으로 평가받죠. 특히나 주인공 중 하나인 페드르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어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규범 사이의 갈등을 깊게 탐구했죠. 당시 프랑스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을 반영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테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태제 왕이 즉위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 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폴리트라는 왕자가 있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페드르라는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한편 아테네의 왕족 출신인 아리시라는 여자가 있고 페드르의 신복인 외논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폴리트라는 이름의 아테네 왕자로서 그는 부왕인 태제와 어머니인 아마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바람둥이인 태제는 이폴리트의 어머니 외에도 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고 지금은 페드르라는 이름의 왕비를 맞은 상태였죠. 그런데 최근에 무려 6개월 동안이나 태제왕은 행방불명된 상황이었고 궁정의 사람들과 백성들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폴리트는 자신의 신복 테라멘에게 나라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테라멘은 이폴리트의 계모인 왕비 페드르가 두려운 것이냐며 그를 만류합니다. 그간 페드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폴리트를 모함하여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페드르가 자기 자식을 왕위에 앉히고 싶어 경쟁자인 이폴리트를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폴리트는 페드르의 핍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리시라는 이름의 공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태제는 원래 아테네 왕실의 혈통이 아니라 선왕의 양자가 되어 왕위를 계승한 것이었고 아리시가 원래 왕실 혈통의 공주였죠. 이폴리트는 부왕을 찾아내서겠다는 명분으로 아테네를 떠나겠다며 왕비 페드르에게 인사를 하러 가지만 그녀는 인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페드르는 사실 이폴리트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잊어보고자 그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이런 감정을 측근인 외논에게 털어놓았고 외논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오랜 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태제왕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아테네 왕위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죠. 왕위 계승의 후보자는 페드르의 아들 이폴리트 그리고 아리시 세 사람이었고 외논은 페드르에게 일단 이폴리트와 연합해 아리시를 몰아내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폴리트는 아리시를 찾아가 왕위를 그녀에게 양보하겠다며 그간 자신이 그녀를 박대한 이유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외논의 계책에 따라 페드르는 이폴리트를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폴리트에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연정을 고백합니다. 충격을 받은 이폴리트는 페드르를 뿌리치고 떠나버리는데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태제왕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죠. 자신의 마음이 알려질까봐 두려움에 빠진 페드르에게 외논은 차라리 이폴리트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계책을 냅니다. 한편 궁정에 돌아온 태제왕은 페드르가 자신을 피하는 것, 아들 이폴리트가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죠. 사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모험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고국에 돌아와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외논이 나서 태제왕에게 이폴리트가 페드르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했다고 무고를 하고 태제왕은 격한 분노에 휩싸이죠. 그는 이폴리트를 추궁하는데 이폴리트는 기막혀 하면서도 차마 사실을 밝히지는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리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제왕은 이폴리트를 쫓아내고 페드르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녀는 단지 이폴리트가 아리시를 사랑한다는 사실만이 놀라울 뿐이었고 외논을 불러 책망하죠.
한편 쫓겨난 이폴리트는 아리시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리시가 자신을 찾아온 태제왕에게 이폴리트의 죄가 사실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태제왕은 외논을 불러 사실을 캐물으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었고 페드르 역시 정신을 놓고 말죠. 그제서야 직감적으로 모든 사실을 짐작한 태제왕은 이폴리트를 불러들이려 하지만 그 사이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과 싸우다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페드르 역시 충격으로 사망하고 태제왕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아리시를 양녀로 삼습니다.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드르에게서 문제 있는 리더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중 하나인 페드르 왕비에게는 외논이라는 절친하고 충실한 신복이 있었는데 그녀가 보여주는 충심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외논은 페드르의 마음속 깊이 감직했던 이폴리트에 대한 애정을 알게 되고 태제왕이 죽었다는 풍문이 들리자 두 사람을 이어보려고 하죠. 태제왕은 숨을 거두면서 혼례의 연을 끊어주었습니다. 마마의 불길을 끔찍한 죄로 만들었던 그 인연을요. 이제 마마가 그를 보아도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페드르는 외논의 이 말에 용기를 얻어 이폴리트를 불러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넌지시 알리며 그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폴리트에게 있어서 계모이든 어쨌든 어머니가 되는 페드르의 애정은 충격적인 것일 뿐이었죠. 그는 페드르의 제안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떠나버리고 태제왕이 살아 돌아오자 페드르는 자신이 이폴리트에게 접근한 것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페드르에게 비록 못된 깨지만 계책을 내준 사람도 다름 아닌 외논이었죠. 마마는 그자가 두려우신 게죠. 그럼 먼저 고발하세요. 오늘 그자가 마마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 죄목으로요. 한마디로 선수를 쳐서 이폴리트를 먼저 고발하고 그의 입을 틀어막아 보자는 것인데 페드르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페드르는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외논에게 돌리고 외논은 페드르에게 쫓겨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이런 페드르의 행동에서 리더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이 때문에 외논은 페드르를 위한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죠.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인데 이로 인해 외논은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자살을 택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겁니다. 만약 페드르가 외논의 생각에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 또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페드로와 이폴리트에게는 이런 비극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비극은 페드로의 리더답지 못한 처신의 반 이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태제왕이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페드로와 이폴리트 그리고 아리시의 관계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권력자인 태제왕을 구심점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인 페드로의 자녀, 서자인 이폴리트 그리고 원래 아테네 왕실 혈통의 아리시의 순서대로 왕위 계승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반면 페드르는 이폴리트는 아리시를 사랑하고 있어 애정의 측면에서는 아리시가 가장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정의 권력관계가 왕위 계승 서열보다 우위에 있는 것인지 태제왕이 사망했다는 헛소문이 떠돌고 막상 후계자를 정해야 할 때가 되자 등장인물들은 애정의 권력관계에 따라 움직이죠. 페드르는 이폴리트에게, 이폴리트는 아리시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은 줄 알았던 태제왕이 멀쩡히 살아 돌아오자 이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상당한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이는 자신들의 섣부른 행동과 언약이 그의 귀환으로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자신을 반겨줄 것이라고 여겼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태제왕의 생환을 반기지 않고 왕실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으니 그가 느꼈을 황당함이 진작에 가오도 남습니다. 그토록 값진 만남을 실컷 만끽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를 맞이하는 것이라고는 떨고 있는 모습뿐이로구나. 모두가 나를 피하고 모두가 나의 포옹을 거부하는구나. 태제왕의 역할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는 왕실의 모든 갈등을 억누르고 있던 존재였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태제왕이 애정의 문제에서건 왕위 계승의 문제에서건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건재한 동안에는 그 누구도 애정에 관한 감정 표현과 왕위 계승에 관한 의견을 섣불리 내지 못했죠. 그랬던 그가 사라짐과 동시에 억눌려 있던 왕실 사람들의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태제왕이 가진 억지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들의 감정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태제왕은 모든 갈등과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억누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표출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가 장 라신이 생각했던 연극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최악의 결말을 맞았기 때문에 비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작가는 프랑스 고전주의 희곡의 대표 작가인 장 라신입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이 작품 앞쪽에 장문의 서문을 두어 자신이 이 작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구성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를 통해 페드로와 이폴리트의 이야기가 작가의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 작품을 통해 원래의 이야기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는, 일종의 각색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이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보다 미덕이 더 많은 조명을 받은 작품을 결코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아주 사소한 잘못도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폴리트의 사고사나 페드로의 죽음, 외논의 자살 등이 그들의 잘못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엄격하고 고전적인 권서운 징악의 결말을 맺은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품도 이 고대 작가들의 작품만큼 견고하고 유용한 교훈을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하리라. 결론적으로 장 라신은 이 작품을 통해서 미덕을 권하고 악덕을 징계하는 교훈을 주고 싶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를 확대해서 생각하면 예술의 목적은 도덕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이를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 근거로 과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의 규칙을 세웠다는 점과 소크라테스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 수정을 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죠. 작가 역시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산물이므로 그 시대의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대의 예술관과는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들, 희극의 전통을 계승한 장르들의 결말이 권선징악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페드로와 이폴리트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